조폭 출신인 김성태 전 쌍방회장이 내일 태국에서 체포되어 귀국합니다. 송환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되었다. 그럼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몰라. 그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질 선거입니다. 우리 당이 그 명배 그리고 토용 통합을 통해서 연포탕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아, 정신없어요. 오늘은 서울에 계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오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정리해보면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설 이후 27일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이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건건히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습이 잠깐 등장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국내로 송환이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네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면서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건데요. 가족과 회사에 대한 압박으로 잦은 귀국을 결심했다면서 검찰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윤핵관 간의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주변에서 이른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당대표 출마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 전 의원과 가까운 박종희 전 의원은 요 며칠 행보를 보면 출마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출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귀국 후에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세력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출마가 어렵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일정을 마무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하지만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가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네. 전 들어갈게요. 네. 자,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회의는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이고요.
백반장,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는요. 최근 한일 간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의 윤곽을 공개했다는 소식 지난주 뉴스픽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배상안 공개 이후 일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대화가 통한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더 새겨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통한다, 초라한 성적표, 우리 적은 북한, 블랙아이스 공포, 네팔 항공기 추락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어떻게 할 건가? 지난주 구상을 공개한 우리 정부입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우리 구상을 토대로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今朝、韓国側の担当局長が外務省を訪れました。元徴用工の訴訟をめぐり、韓国で先週行った公開討論会の状況などを日本側に説明したものとみられます。韓国政府は韓国の財団が日本企業の賠償金を肩代わりする案を示しています。 네, 우리 정부안 지난주 혹시나 뉴스픽 놓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제3자로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이렇게 양쪽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목요일 이런 안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도 강조했는데요. 오늘 협의에선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의견 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이에 대해서 일본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단에 기부하는 일본 기업, 일본 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이 있죠.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 구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 맞는 듯합니다. 지난 12일 배상안이 공개된 뒤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岸田総理大臣は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すと強調していて G7 広島サミットにユン大統領を招待することも念頭に早期解決を図る考えです。 네, G7 정상회의 초청할까 말까 저울질하던 입장에서 초청으로 한 발자국 더 옮겨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본 보도에서 들으신 조속한 해결 시기 우리 정부는 봄으로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국장급 회의부터 시작해 5월 G7 정상회의까지 시간표는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라면 일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일본이 셔틀 외교 복원하고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한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찾아가서야 30분 약식 회담을 했던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드는데요. 그 이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의 전원으로 실린 내용 대화로 구성해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합니다. 과거 북한에 편향적이었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과 함께라면 한미일 3국 간 연대가 가능하다고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졸지에 비교 대상이 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하면서 오늘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부분,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뜻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뜻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로 발표됐죠. 공교롭게도 당시 일본의 외무 대신이 지금의 기시다 총리였습니다. 그때도 피해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 나왔다는 점을 이번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일본 측 그리고 일본 가해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한 모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는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사죄받고 싶게 뭐 어영무영 누가 돈 주고 어디서 걷어서 안 받아요? 네, 두 번째 픽은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1월 임시국회 오늘로 문을 연 지 8일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소집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현안 모두 3가지인데요. 지난해로 사라진 일몰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관련 국회 차원의 질의, 또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입니다. 일촉즉발의 불안한 안보 환경, 갈수록 첩첩산중인 경제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한시가 급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1월 국회 중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몰 법안 처리, 성과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로 사라진 가장 대표적인 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죠. 화물연대 파업이 강대강으로 치닫을 때 민주당은 3년 연장 법안, 단독으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법사위죠. 오늘 법사위 열렸지만 여당 반대로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3월에 내놓는다고 한 개선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이 법에 대한 상정과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던 안전운임제가 지난 연말에 연장 없이 일몰되었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는 노동자분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법사위에 합의돼서 안건으로 관련 법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추가 연장 근로제는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질의입니다.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서요. 이번 주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논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미루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 결과가 나온 뒤 개최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다시 본회의 차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2라운드 시작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제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도 이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이 세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또 독립조사기구 설치 같은 후속 조치를 두고도 맞붙고 있는데요. 특위 활동 이제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보고서는 특위 문턱
국격을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당 기간에 통보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다음 픽은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섰습니다. 양국의 안보 협력 상진 아크 부대인데요.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격려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여기서도 북한이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우리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먼 이국 땅에서도 널리 알려서 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부대 방문한 김건희 여사도 군복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여사님! 자, 뒤에 분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여사님! 아니,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아, 맞습니다. 낙타가. 혹시 사막 여우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아니,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확실히 며칠 전 대구 방문을 기점으로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붙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일정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를 떠나기 전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강조한 경제 외교의 일환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인 만큼 탈원전 폐기 기조를 강조하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로 이동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블랙아이스 공포입니다. 지난밤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지금까지 파악됐는데요. 이 블랙아이스, 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제설제를 3번 뿌렸지만 결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 눈과 한파소식 계속 있습니다. 정혜원님들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네팔 항공기 추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휴양지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추락했습니다. आराम से आवाज आई उसके बाद हम लोग निकल के छत के ऊपर गए तो फिर देखे धुआं तो हम लोगों को लगा कि ऐसा कि मतलब लगता है एयर जो है क्रैश हो गया है. 네, 이 항공기에는 총 72명이 타 있었는데요. 그중 6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탑승객 중에는 휴가를 떠났던 한국인 40대 남성 그리고 그의 10대 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조금 전 사망자 중 한국인 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현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둘 중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윤곽이 나왔고 저희가 관련된 속보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라는 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간의 대화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었는데 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된 게 있나요? 네, 좀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측에서는 지난주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 안을 설명을 했었죠.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자리를 했었는데 이 외교부는 서 국장이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 내용 또 토론에 대한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의 토론회는 피해자 측이 반발을 하면서 서둘러 끝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협의에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도 강조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고요. 양국 국장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이 보도를 좀 살펴보면요. 일본의 호응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일본 가해 기업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죠. 피해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사전인데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다, 계승한다 이렇게 밝힌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 한일 협의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일본 방문 가능성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제 기부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조멘토, 이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우선 그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기업으로 포스코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 종합제철의 지원 자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미 60억 원을 낸 상태인데요. 포스코 관계자는 100억 원 출연 약속은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이었다면서도 나머지 40억 원 출연에 대한 부분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기부 요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른 기업들 역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본 곳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NG 등 10여 곳인데요. 기업들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청도 또 내부 검토도 진행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요.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다른 곳들도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이태원 국조특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거죠? 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보고서 채택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 여야가 계속해서 그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에 좀 논의가 더 진행이 돼야 내일 채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내일 전체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채택을 해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의결이 되고 조금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국정조사를 한 게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게 파행 아닌가.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네,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상황은 저희가 내일 또 속보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과 통한다. 한일 관계 급진전, 민주 굴종 외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설 이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27일이 유력하죠. 최종 승인권자로서 배임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검찰의 이딴 수사 상황이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는데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내일 오전 9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내일 다정회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하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전환 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 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때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죠. 그 전에 쌍방울 그룹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전환사채, 즉 당장 돈을 당겨 쓴 뒤에 일정 기간 뒤에 주식으로 바꿔서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권이죠.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게 의혹의 단초가 됐습니다. 쌍방울은 개인 5명에게 전환사채 45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들 5명은 당일 바로 쌍방울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습니다. 당시 주식 가치는 100억 원 정도.
한나절 만에 55억 원가량을 남겼습니다. 이 개인 5명이 누군지, 이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검찰은 이 자금의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재판 당시에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죠. KBS 인터뷰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은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사 돈 아니고 개인 돈이었다. 이 점에 중점을 둬서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임 이런 거 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저는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질 겁니다. 회사 돈은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을 줬기 때문에 제 돈 뭐 제가 날린 거지 뭐 회사 돈 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는 남북관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남북관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김 전 회장의 한 말 중에 이 대표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만남에 대해서는 이 선을 그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 인생을 초토화했다고 이 대표를 표현했습니다.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 때문에 저 인생이 초토화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대표도 김 전 회장 얼굴도 본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당사에 마련된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였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먼저 쌍방울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몰라.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네,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만남이어서였을까요? 농담도 섞어가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화하고 있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일 사입은 네, 이 유튜브 방송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대표 옆으로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신대가 세워진 모습 보이시죠?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강조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요. 성남시 패싱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140억 모두 대장동 수익 은닉 성격이라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측근들이 무고하다고 받아들일까요? 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할 것을 통보를 오늘 했습니다.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설 이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다시 혐의 한번 짚어보면요.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등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428억을 받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취득했던 이익 4,040억 원을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 민간 사업자 선전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혹은 묵인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환 통보 받으셨어요? 밀지는 받으면 좋겠다. 잠깐만 저기 이번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 대표가 설 연휴 이후에 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10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에 응하는
거죠. 설 연휴는 이제 5일 남았는데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이 대표 검찰 소환 이슈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건건히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로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갖고 중앙적으로 모아갖고 검토한 다음에 일단 사전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서면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 정도의 조사가 끝나는 게 예의겠죠. 네, 이 대표가 표현한 이 검찰 리스크죠. 이게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당내 갈등 혹은 내부 총질은 안 된다 수습하고 나섰는데요. 수박 금지령에 이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진짜 엉뚱한 식인데 그 옆에 왜 토닥토닥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적이 몰려오는데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발로 차고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단일 대우를 강조한 이 대표의 발언은 당내 비명계를 공격하는 본인의 열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최근 이 부패 혐의자에 대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업 80조를 꺼내들면서 이 대표 본인을 흔들 조짐이 보이는 비명계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이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표를 빗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 이준석 당대표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입니까? 이런 언급도 있던데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양분 같은 거는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네, 검찰의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 대표 개인의 대응과 민주당의 대응은 분리가 돼야 한다. 이런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이 대표가 측근 구속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당내에 있는 율사들이 나서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갈래를 타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죠. 앞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공익의 어떤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 사익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꼭지를 따지 못한 상태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거나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상태 자체가 민주당에는 불리하다. 나아가 이건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의 총선 전략이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민주당을 그냥 케이오스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총선 전략이죠. 질질 엿가락 늘리듯이 그렇게 수사를 끌고 갈 것이다.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설왕설래로 시끄러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2, 3월 정도에요. 이 사저 근처에 동네 책방을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간간히 요즘 읽는 책들을 소개하면서 근황을 전했었는데요. 그동안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이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책방 계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책방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는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죠. 책이나 읽겠죠. 이제 특별히 무슨 공을 들여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임기 말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 전직 대통령, 이제 그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현실 정치에 예. 그냥 그 보통의 시민으로 그 은퇴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권에서는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견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얼마 전 달력 판매 모금을 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퇴임 이후의 삶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달력도 만드시고 뭐 그걸 또 판매까지 하시고 사저에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뭐 상황 정치도 아닌데.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한 지 6일 만에 또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셈입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6일 만에 또 소환 통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판도라의 상자.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설 이후에 27일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했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콕 집어서 27일과 30일 중 날짜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바 없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유체커 말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갔다 온 지 지금 엿새 만에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건데 민주당이 이제 고심을 거듭하겠죠. 자,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된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헌법개정특위 경제안보센터 이렇게 3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는데요. 이 중에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바로 이 당일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채커 발제에서 아까 보셨듯이요.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고 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경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지방정부 책임자 출신이어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습니다.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다. 실제로 맞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대주주 이제 김만배 씨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조인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만 각자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초기 법조인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됐던 50억 클럽을 기억하실 텐데요. 박 전 특검은 그중 한 명으로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 원 이상이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하는데 이 이모 대표가 박 전 특검의 인척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109억 원 외에 31억 원이 추가로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녹취록에서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나는 화천대유 비리,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검찰은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수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사람 역시 이 50억 원 클럽의 일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에 퇴직한 이후에 그해 11월부터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앞서 이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이 권 전 대법관이 이 캐스팅 보트로서 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이 재판의 결론이 내려졌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최근 이 김만배 씨가 내가 이 대표 재판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점식 비대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대법관 퇴직 직후 김 씨에 의해 화천대유에 영입돼 대장동 사건이 알려질 때까지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도록 용인해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내일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아침에 국내로 송환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또 소환 통보, 쌍방울 김성태 판도라의 상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요즘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인데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SNS로 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절 인사를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같이 공공기관으로 속이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번호, 모르는 내용 모두 철저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한일 강제징용 해법 급물살 어떻게 봐야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GR22님, 일본과의 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전제가 납득되지 않는다. 섣부른 진행에 반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IJKK님,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제 일본과 갈등을 그만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예율만님, 외교라는 이유로 역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 국민으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이렇게 많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크정님, 우리나라 기업이 왜 피해자분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 전범 기업들이 해야지라고 하셨고요. 조명기님께서는 일본도 성의 있게 임하길 바라면서 이제 양국의 악연을 끊읍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을 장관급 자리에서 모두 해임했죠.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 속에 친윤계에선 나 전 의원을 향해 반윤 우두머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 전 의원도 제2의 진박 감별사냐고 응수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을 향해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도 해촉도 아닌 해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대통령실의 불쾌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를 맡겼더니 본인이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정책, 그 위원회의 정책을 내세워서 본인의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해임이라는 건 징계잖아요. 네, 거의 뭐 잘못을 했거나 오히려 이러다가 무슨 뭐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뭐 세무조사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에게 윤심은 없다, 딱 잘랐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걸까요? 대통령실의 싸늘한 반응을 뒤로 한 채 사찰을 찾아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무쇠 불처럼 고고하게 가라 했듯이 그런 진리를 새겨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무소의 뿔처럼 고고하게 가라. 불교 경전 원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윤계에선 무소의 뿔보다 이 혼자서에 꽂혔나 봅니다. 배현진 의원, 나 홀로 집에 어쩌다 이 지경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당내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 꼬집은 듯 싶은데요. 영화의 결말은 알고 올린 거겠죠. 나 전 의원, 그래도 4선 의원 출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입니다. 격을 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인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달아주었습니다. 반윤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말입니다. 나 전 의원과 장 의원, 제2의 진박 간별사냐, 제2의 유승민은 되지 말아라. 날선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윤핵관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타의적 비윤 후보로 분류된 당권 주자들도 정쟁에 참전했는데요. 뺄셈의 정치가 당을 망치고 있다. 나 전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모으고 그래서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이제 그 굉장히 바람직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분열로 가고 더 나쁜 거는 그 예전에 진박 간별사 때문에 네. 완전히 그 다이길 선거를 망친 적들이 있습니다. 당내 분란이 격해지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심판으로 나섰는데요.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편파 판장 논란이 일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내년 총선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샴쌍둥이 같아야 한다라. 2분 정도만 가능할 듯 싶죠.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기현이가 1등 했답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다리를 건넌 연대 보증인이나 신윤핵관으론 명함도 내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차기 총선을 본인의 얼굴로 치르겠다는 야무진 꿈도 꿨으니 말입니다. 총선은 누구랑 비교하느냐? 결국은 당대표끼리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인가? 특히 수도권이 더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았습니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나가는데 싸워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처절한 수도권 선거,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냐? 안 그렇습니까? 아예 대통령 손에 해임이 된 나 전 의원은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엄중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과 세계 질서 재편.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첫손에 꼽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통령실과 불협화음 끝에 내려놨으니 말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당을 흠집내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여기가 북한이냐? 남조선 최고처럼 인민의힘으로 바꿔라.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을 공격하면
말하자면 당이 나서서 제재를 가하겠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골목길에 어둑어둑한 골목길에 덩치 큰 분이 인상 팍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공포감을 갖게 하는데 그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혼연일체를 강조한 것뿐이란 설명을 내놨는데요.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첫째도 둘째도 혼연일체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권 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정 비대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선 이유 답답함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전대룰도 바꾸고 나름대로는 그 세팅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정 비대위원장이 공을 들인 룰 세팅, 함정을 잘못 파 답답할 거란 지적도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이 변수가 된 건데요. 반 김기현 연대의 표심,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그다음 윤상현 이 중에 한 명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그러면은 1대1로 붙여야 되지. 이거 다 결선 투표할 텐데 지금의 1, 2, 3, 4, 5 등 가르는 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룰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가 함정을 잘못 팠다.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의원,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그 경쟁자들이 막상막하의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전당대회가 흥행이 될 것이니까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제 그 개인적인 이해 타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 개인적인 이해 타산과 상관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출마하면 또 수도권 바람은 불죠. 예, 그런 어떤 연대다 뭐다 이런 어떤 그런 정적인 용어를 우리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수도권 후보가 되니까 수도권이 그런 어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그 수도권 바람 그런 효과는 있지 그러면 않을까. 지금 수도권 대 영남은 물론 반윤핵관 대 윤핵관의 전선을 확실히 그을 수 있다는 건데요. 친윤계가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친윤계의 바람과 달리 나 전 의원은 이미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이죠. 최종 입장은 윤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행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국내 정치 걱정하시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귀국 후에 의사를 밝힐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에 나가서 하고 있는 좋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게 국내 정치 뉴스에 좀 가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핵심은 설 밥상에 내가 UAE 가서 이런 선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나경원이 계속 구인사 다니고 성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선을 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하셔라.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 전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UAE 외교 성과 가슴이 벅차 오른다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에게 반윤이라고 낙인 찍힌 상황에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윤이다 메시지를 낸 듯 싶습니다. 한편으론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해 공세에도 나섰는데요. 나 전 의원 측은 윤핵관을 진윤이라고 칭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계속 독보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김기현 의원은 뜨지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 진윤 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나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 네, 거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대통령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좀 말 조심을 좀 해야죠. 예, 나경원 전 대표가 한참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경선전을 진두지휘하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굉장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당대표 선거전에서 절대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장원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 김장연대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그 김기현 후보를 찍으면 장제원 의원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장제원 의원 밉상입니다. 밉상. 밉상이라고요? 국민 밉상 윤핵관. 실질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당원들, 뭐 국민들은 빼고 당원들 투표하면 1, 2% 바뀌었습니까? 특히 장제원 의원 말 함부로 안 하며 그 입을 닫아라. 정치권에서 저출산이 부위원장 인선을 놓고 장 의원의 입김설도 돌았습니다. 현재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친윤에게서 낙선받았다는 오명을 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서대는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 설립하고 모친이 재단 이사장이며 형이 총장으로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나 전 의원을 겨냥한 카더라 설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나 전 의원이 장관 자리를 너무나 원해 임명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잘 알 거다. 운을 띄운 겁니다. 진행 절차가 있었는데 왜 그때 장관 자리를 안 줬을까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이제 이게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검증하죠.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이도 없어요. 임명이 가능한 자리예요. 네.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보세요. 네. 무슨 뜻인지.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친윤이나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또 하나의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여권 내에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은데요. 대통령이 총재직까지 겸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지금의 국내임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랩으로 마무리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오늘 보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요. 관련 사실을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나 전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에 우리 보수의 뿌리이자 기둥이신 지도자들의 곁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 제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었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가려진 그 위대한 업적을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도 되새겼다고 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과 맞서 싸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수의 뿌리를 잇는 정통 보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좌파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정치인이 저인 이유가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원료이자 정통 보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오늘만 살 수도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 어쨌든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반김연대가 결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 대 나머지 당권자들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경쟁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연대론을 제안했었죠. 안철수 의원은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결선 투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대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가 자기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네.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아직 뭐 출마 의사를 안 밝혔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 중요하다. 뭐 그런 뜻에서는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선의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과 여당은 샴쌍둥이, 나경원 대통령 UAE 성과 가슴 벅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봤는데요.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오세훈 시장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오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어제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 내일은 안철수 의원을 연이어 만날 예정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I'm joy. This is sadness. That's anger. What? This is disgust. And that's fear. We're Riley's emotions. 누구나 이 머릿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곧바로 오 시장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타워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100% 당원 투표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 이 지역 조직을 관장하는 지자체장의 협조가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오 시장의 감정을 지배한 캐릭터는 단연 기쁨입니다. 오 시장의 몸값이 덩달아 상한가를 기록 중이기 때문인데요. 유력 당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 시장을 찾고 있죠. 내일까지 사흘 연속 당권 주자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제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의 만찬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올려. 아니, 너무 했다가 이거 한 잔 마시고 취하겠네. 이 식당이 잔치집이어서 이름 그대로 우리 전당대회도 잔치집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잔치집처럼 이렇게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서울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잘 보태겠습니다. 오 시장과 김 의원 어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잔을 기울였습니다. 김 의원은 김장년대로 당내 친윤계의 지지를 확보해 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 기반을 보수 텃밭인 영남에 두고 있죠.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내세우고 있는 이 수도권 대표론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 민심과 정서적으로 가깝고 이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의원으로서는 오 시장이 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매력적인 카드인 셈입니다. 통합과 안정을 갖춘 그런 형태로 당이 잘 운영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잘 견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오 시장과 만나는데요. 일단 명분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현재 이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아직 장소는 아마 내일 오전 정도에 정해질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내일 저녁대로 약속이 잡힌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전에 잡힌 약속입니다.
네, 오 시장은 이 당권 주자와의 만남이란 그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나 전 의원에만 초점을 맞췄을 땐 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 이 저출산 관련 비탄감 발언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죠. 이런 시점에 오 시장과 만나는 건 여권 내 흔들린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김기현 의원과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집무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만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현안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뭐 그냥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저 수도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 시장과 안 의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함께 이뤘었죠. 안 의원, 그때는 자신이 오 시장을 도왔지만 이번엔 반대로 오 시장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듯한데요. 안 의원이 현재 집중 공략 중인 청년 수도권 표심을 끌어오는데 오 시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권이 아닌 서울, 경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만날 때 그냥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미지 정치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함께 그 교육이라든지 교통 해결할 현안 문제들이 있어서 그 의논하러 가는 겁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만큼은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오 시장 일단 법적 책임은 피해갔죠. 경찰청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이들 3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반발했는데요.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 특수본이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본 수사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준 수사가 아닌가.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맹비난한 겁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우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 시장으로선 형사 책임을 면하긴 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할 리는 없을 듯합니다. 오 시장 최근 마음에 걸린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0일 날 저희는 지하철을 타는 거죠. 탑승 시위를? 예. 아니 시장님께서 달려있죠 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이 까칠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전장현을 제외한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만나는데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매우 소란스러운 요구 행태,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원칙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장애인 전체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쓰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 점을 그분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장현은 이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 면담을 제안을 했죠. 이 면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면담 성사 여부는 안개 속인데요. 전장현은 오 시장과의 1대1 단독 만남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회의적입니다. 이 전장현에 호의적이지 않은 다른 장애인 단체도 면담에 배석해야 한다는 건데요. 양측은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법원이 내놨던 1차 강제 조정안에서는 시위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서 지연됐을 때 전장현이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차 조정안에서는 이 5분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한마디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전장현은 이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이 관치에 흔들린 법치라고 법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기존 열차 지연 외에 다른 방식의 시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법률 검토와 전장현 면담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정안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 무관용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청구액을 2천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위나 이 의사표현 시간이 장애인 전체로부터 박수를 못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전체 장애인계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론 제안도 만남의 요청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오늘은 사안별로 오세훈 시장이 느끼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까칠 세 가지를 살펴봤죠. 오 시장이 분노를 느낄 법한 사안도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세훈의 인사이드 아웃, 전당대회 기쁨, 이태원 슬픔, 전장현 까칠. 네, 오 시장이 분노를 느낄 만한 사안은 자리에 들어가서 한다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예요? 박마커? 평소 저에게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우리 류 실장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분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원래 기쁨이 캐릭터인데 박마커만 대하면 거의 버럭이 캐릭터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원래 이게 빨간색이 버럭이거든요. 오늘 딱 그래요? 의상 코드를 딱 맞춰 입고 네, 이렇게 제가 지금도 참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혜연이. 근데 박마커가 좀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노 유발자 아까 얘기는 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좀 제가 전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TBS 교통방송을 떠나서 지난달 31일에 개인 채널을 개설한 김어준 씨 얘기입니다. 단숨에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요. 지난 9일 첫 방송을 한 이후에 현재 구독자 수가 109만 명에 달합니다. 개설 하루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아서 화제가 됐는데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는데 김 씨가 이 생방송 실시간 후원금 슈퍼챗을 통해서 벌어들인 누적 수입도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 씨는 방송을 통해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작금도 두둑히 마련하셨으니 너무 활약을 많이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예, 친하시잖아요. 잘 지낸다고 안부 전해주세요. 걱정하실까 봐 쫓아냈는데 추운데도 걱정하실까 봐. 이건 오세훈. 네, 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인기를 누렸지만 이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해오자 지난해 12월에 물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이 TBS 지원금 중단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유예 기간 1년을 거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이 서울시의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 공방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앞서 UAE 파병 부대, 아크 부대라고 그랬죠. 아크 부대를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거기서 장병들 앞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고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고 해외 순방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라는 그런 비판 성명서를 냈고요. 아마 이제 논란이 조금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외교부도 이제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고 특히 아크 부대는 비전투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뭐 김어준 씨 얘기하다가 지금 좀 속보로 좀 넘어갔는데 김어준 씨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다는 식으로 또 오 시장에게 안부를 물은 셈이고 어떻게 보면 좀 놀리는 듯한 그런 발언 같기도 하고 하나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김어준 씨가 고발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김어준 씨가 오늘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늘 오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버의 채널에 유승종이라는 명치 사용하는 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된 속보까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중 저는 늘 기쁜 마음입니다.